독후평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범 모리 슈워츠 저 공경이 역 산림 출판사 2017년 6월 16일 판. 발췌. 괜찮은 나. 저는 내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셨던 분을 위해 마침내 괜찮은 일 하나를 했다면서 그 순간 이제 인생의 정점이었다고 늘 말하곤 합니다. 죽음 고찰.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는 건 아니다 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배운 것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모리의 훌륭함. 병중에도 교수님은 언제나 현명하고 사랑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늘 바라왔던 것처럼 그는 훌륭한 스승임을 입증했습니다. 루게릭병. 루게릭병이라고 알려진 근위 축성 측 sak화 경화증에 걸렸다고 했다. 이는 척수신경 또는 간뇌의 운동세포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파괴되고 이 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위축되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 불명의 불치병이며,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어쨌든 치명적인 신경계통의 질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게릭병을 고치는 치료법은 없었다. 루게릭병은 촛불과도 같다. 그 병은 신경을 녹여 몸에 밀랍 같은 것이 쌓이게 한다. 이 병은 다리에서 시작되어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허벅지 근육이 제어신경을 잃게 되면 자기 힘만으론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더 심해져 몸통 근육이 제어신경을 잃게 되면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결국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환자는 목에 구멍을 뚫고 튜브로 호흡해야 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말짱한 정신은 무기력한 몸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몸으로는 그저 눈을 깜빡이거나 혀를 빼물 수 있을 뿐이어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냉동인간처럼 자기 살 속에 갇히는 꼴이 된다. 병이 난 시점부터 이렇게 되기까지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루게릭병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통증은 여전히 느껴진다는 것이다. 죽음 직전의 도전. 자신의 죽음을 삶의 정점이 될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고 싶어 했다. 그는 누구나 죽는다. 기왕이면 죽음을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킬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교수님은 스스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바로 인간 교과서로 말이다. 생명이 사그라지는 나를 천천히 참을성 있게 연구하시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죽음을 배우시오. 그는 삶과 죽음, 그 좁은 여정을 잇는 마지막 다리를 걸어가리라고 결심했다. 저자의 부부생활. 우리는 7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내에게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언젠가 그녀가 그렇게도 원하는 가족다운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성취감에 파묻혔다. 이를 훌륭히 성취해내면 나 자신이 인생의 칼자루를 쥐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리의 아포리즘.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를 껴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단상들을 써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인정하라. 과거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너무 늦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연락에 게을렀던 이의 변명. 내가 현재와 과거 사이에 세워두었던 벽 때문에 우리가 전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그만 깜빡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침을 꿀꺽 삼켰다. 요즘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뭐. 이 말 외에는 다른 핑곗거리가 없었다. 나는 꽉 짜여진 생활에 완전히 휩싸여 살았다. 그리고 너무 바빴다. 모리 교수가 던진 질문. 마음을 나눌 사랑을 찾았나? 교수님이 물었다.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나? 다시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마음은 평화로운가? 나는 점점 얼굴이 빨개졌다. 최대한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나? 난 그런 질문들에 당황하며 마치 그런 일들을 완수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우물쭈물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절대로 돈 때문에 일하진 않겠다고 다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죽음을 보는 자세. 난 알아, 미치. 자네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돼. 난 훌륭한 삶을 살아왔고 우리 모두에게 끝이 놓여 있다는 걸 알지 않나? 호흡 테스트. 이제 한 번만 더 들이쉬어봐. 하지만 이번엔 숨을 내쉴 때 다음 들이마실 때까지 숫자를 얼마나 셀 수 있는지 헤아려 보게나. 저자 심리묘상. 교수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 슬프면서 그가 보내는 질 높은 시간들이 묘하게 부러웠다. 삶과 문화, 생각하기.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느라 바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느라 분주할 때조차도 그 절반은 자고 있는 것과 같지. 엉뚱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야.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고 자신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 것에 헌신해야 하네. 우리 문화는 인간들에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네. 그러니 제대로 된 문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굳이 따르려고 애쓰지 말게. 자본주의 문화. 미치, 우리의 문화는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놔두질 않는다네. 우리는 이기적인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 경력, 가족, 또 주택 융자금을 갚아낼 돈은 충분한가? 새 차를 살 여유가 있는가? 고장난 난방장치를 수리할 돈이 있는가? 등등. 우린 그냥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수만 가지 사소한 일들에 휩싸여 살아.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관조하며 이게 다인가? 이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건가? 뭔가 빠진 건 없나? 하고 돌아보는 습관을 갖지 못하지. 기저귀 케어. 그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는 신호니까. 하지만 난 잘 해낼 거야.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할 거야. 사랑을 주는 법, 받는 법. 미치,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느냐고 물었지.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그게 뭐죠?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대화 주제. 모리 교수님을 만날 때면 그의 빛에 의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동정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그렇게 동정심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운이 좋다고 여기는 모리. 내 몸이 천천히 시들어가다가 흙으로 변하는 걸 지켜보면 본다는 건 끔찍하기 짝이 없지.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있으니 한편으로는 멋진 일이기도 해.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누구나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 녹취.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침입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때가 꼭 그랬다.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를 녹음하는 게 왠지 둘 사이에 인위적인 귀를 하나 더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칭찬 방법. 미치, 자네에게 이런 실력이 있었다니. 대학원에 눌러 앉혀야 할 것 같기도 하네. 필자의 커리큘럼 리스트. 죽음, 두려움, 나이가 든다는 것, 탐욕, 결혼, 가족, 사회, 용서, 의미 있는 삶. 핵심 남기기. 그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결국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아주 다르게 보인다네. 야망 고찰.
솔직히 말해서 어깨 위에 있는 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즉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처럼 야망이 넘치지 않게 될 테니까. 물리적 접촉의 기대와 즐거움. 나는 매번 손을 뻗어 마이크를 고쳐 달아야 했다.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교수님은 즐거워하는 듯했다. 그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물리적인 애정이 필요했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네.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정신적인 안정감을 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고 아쉽더군. 가족이 거기에서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으리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야. 가족 말고는 세상에 그 무엇도 그걸 줄 수는 없어. 돈도, 명예도, 그리고 일도. 자식이란,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자식을 낳을 거냐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날 보며 반문했다. 미치, 난 그 무엇을 준대도 그런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네. 경험하고 또 벗어나라. 벗어난다고 해서 경험이 우리를 꿰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야. 반대로 경험이 자네를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모리가 가장 두려운 순간, 숨을 들이쉬다가 가슴이 탁 막혀버리는 느낌이 들 때, 그래, 난 지금 겁이 나. 그럼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하고 말할 수 있어. 바닥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있는 여자 환자. 여자가 원했던 것은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었다. 모리는 환자들 대부분 타인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음을,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며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연민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의료진은 무시했다. 월남전 징병을 막기 위한 모리의 지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군소집 연기 대상이 못 되는 것을 알자 성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고, 학교에서는 유급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무리는 전원 A학점을 줬다. 기저귀 케어. 미치, 좀 우습지? 난 독립적인 사람이라서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게 기질에 맞아. 그런데 차에서 부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사실 전에는 약간 부끄러웠다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볼 일을 보고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문화가 뭐라고 말하든 그건 잊어버리자. 나는 평생 문화 따위는 무시해왔던 사람이지 않은가.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그게 뭐 대수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나?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걸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야. 이젠 사람들이 나를 옆으로 눕히고 짓무르지 말라고 엉덩이에 크림을 발라주는 게 즐겁단 말일세. 혹은 눈썹을 닦아주거나 다리를 마사지해주는 게 좋아. 난 그걸 만끽하지. 눈을 감고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럼 아주 익숙한 일로 여겨지거든. 나이 들에 관하여. 젊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나는 잘 알아. 그러니 젊다는 게 무조건 멋지다고는 말하지 말게. 젊은이들은 갈등과 고민, 결핍이라는 느낌으로 늘 시달리고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며 나를 찾아오곤 한다네. 너무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면서 말이지.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비참함을 겪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둔하기까지 하지. 인생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누가 매일 살아가고 싶겠나. 아름다워진다거나 섹시해진다고 말하면서 조작해대는데 바보처럼 그걸 믿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나이 듦의 긍정적 측면. 난 나이 든다는 사실을 껴안는다네. 나이 드는 것은 단순한 쇠락이 아니라 성장이야. 죽게 될 것이라곤 이해하고 그
그 덕분에 더욱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네.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돼. 살아가면서 현재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좋고 진실하며 아름다운지를 발견해야 하네. 뒤돌아보면 경쟁심만 생기지. 하지만 나이는 경쟁할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 모리의 노하우, 그건 부러운 마음이야. 이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 거기서 걸어 나온다네. 나이 고찰. 사실 내 안에는 모든 나이가 다 있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그 세월들을 다 거쳐왔으니까 말이야. 나는 그때가 어떤지를 알지.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인 게 즐거워. 또 현명한 노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게 기쁘지. 어리석음.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 새 것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네. 그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뭘 샀는지 알아요? 하고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 이 사람들은 사랑에 너무나 굶주려서 그 대용품들을 마구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들은 물질을 껴안으면서 일종의 폰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될 리가 있을까? 물질이 사랑이나 용서, 다정함, 동료애 같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말이야. 앞만 보고 달리는 이들에게 고함. 미치, 만일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애쓰는 중이라면 관두게. 어쨌든 그들은 자네를 멸시할 거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려 한다면 그것도 관두게. 그들은 자네를 질투하기만 할 테니까.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열린 마음만이 자네를 모든 사람들 사이에 동등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원봉사 독려. 실천 가능한 자네가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미치. 시간을 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이 부근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곳에선 매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온다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뭔가를 가르쳐주면 대환영이지. 찾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아. 대단한 재능 따윈 필요 없어. 평화와 보수에는 말동무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다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일들을 하게. 그러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 질투심으로 괴로워지지도 않고 말이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도 않게 되지.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야. 공모, 미치. 그들은 드라마틱한 쇼를 위해 나를 이용하지.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 어떤 면에서는 나도 그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수백만 명에게 하도록 도와주지 않나.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공모라네. 주의를 집중하는 일. 나는 다른 사람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고 믿네. 그건 상대방과 정말로 함께 있는 것을 뜻해. 지금처럼 자네와 이야기하고 있을 땐 난 계속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아. 이번 금요일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지. 오직 자네 생각만 하지. 마치 모모가 얘기하는 듯한.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도 문제야. 그들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만날 그걸 찾으려고 뛰어다니지. 그 다음에 그들은 타고 다닐 차, 살 집, 들어갈 직장에 대해서 생각해. 그리고 그런 것들 역시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또 계속 뛰는 거야. 다음 것을 찾아서 말이야. 대화, 고찰과 반성. 우리는 상대방과 고작 무슨 일을 합니까? 어디 살지요? 정도의 대화를 한다. 물건을 팔거나 직원을 고르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를 제외하면 진짜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됐는가. 결혼. 그들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하긴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도 모르니 결혼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나. 결혼의 기본 수칙. 하지만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 규칙은 있지. 가령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 큰 문제가 닥칠지도 모른다. 타협하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커진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서로 다르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등이 있다네. 그래서 두 사람의 가치관은 비슷한 게 좋아. 위중본색. 사람들은 되게 위협당할 때 형편없이 변하게 되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경제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협박하거든. 우리 경제제도 안에서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위협을 느끼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리고 사람은 위협받기 시작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하네. 돈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거야. 그게 다 우리 문화의 속성인 거지. 이기적이지 않은 곳으로 떠나지 않은 이유. 어떤 사회든 나름대로 문제는 안고 있지. 달아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자기의 문화를 창조하려고 노력해야지. 살아있다는 것.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목에 구멍을 뚫고 살면서 컴퓨터 신디사이저로 대화를 했고, 눈을 깜빡이면 센서가 그 움직임을 읽어 글자를 타이핑했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우리 교수님은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진 않았다. 테드, 내게 살아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 감정과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느끼는 것이죠. 잠언. 연민을 가지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타인만이 아니라네. 미치,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돼.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게 시간을 끌지 말게. 누구나 나처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 이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하지. 자만이나 허영, 그런 것들이 살면서 후회가 된다네. 그런데도 왜 우린 그런 일들을 할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저번에 책을 읽었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시트를 머리에 씌운 다음 밖에 달린 침대에 죽음을 싣고 통로를 지나 내려간다더군. 죽음의 광경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안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죽음이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곤 해.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죽음을 두고 소란을 떠는 것은 우리를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기 때문이지.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지. 이제 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태도도 바뀌었고 내 육체를 보는 시각도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거든. 또 커다랗고 궁극적인 질문, 없어지지 않을 질문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면도 달라졌어. 그게 나한텐 중요하네. 난 중요한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에 등을 돌리고 나올 수가 없거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말 소박했다. 너무도 평범했다. 사실 난 좀 실망했다. 교수님이 이탈리아로 날아가거나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하거나 바닷가를 걷는 것처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이색적인 일을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오랜 시간 누워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한 끝에 어떻게 그렇게도 평범한 하루에서 완벽함을 찾을 수가 있을까? 동생이 안 만나주는 이유. 어쩌면 그는 자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을 거야. 어쩌면 자네 동생은 그런 짐을 스스로 어쩌지 못하고 있을 거야. 나도 아는 사람 모두에게 예전처럼 그대로 생활하라고 말하네.
내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공식 없는 관계. 인간관계는 일정한 공식이 없어. 양쪽 모두가 공간을 넉넉히 가지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라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신에게도 진정으로 그리할 만한 스승이 있는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귀한 존재로 닦으면 자랑스럽게 빛날 보석으로 봐준 그런 스승이 있는가? 혹시 운이 좋아서 그런 스승을 기억 속에서 찾아낸다면 그에게 다시 가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 나처럼 교수님의 침대 곁으로 직접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남미 우림지역 대사나 부족. 이들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모든 탄생은 사망을 이끌고 모든 사망은 탄생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에너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사나 부족은 식량을 얻기 위해 사냥할 때 사냥꾼이 죽이는 동물이 영혼의 우물에 구멍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냥꾼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그 구멍을 메운다고 믿는다. 따라서 죽는 사람이 없으면 새나 물고기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욥의 시험을 말하다. 내 생각에는 하느님이 너무 심하셨네. 슬며시 웃으며 말한다. 경기를 관람하는 자세. 1등은 우리 것, 1등은 우리 것. 모리 교수님은 부근에 앉아있다. 그는 이 구호에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1등은 우리 것 하고 외치는 중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친다. 2등이면 어때? 학생들이 그를 바라본다. 그들은 구호 외치는 것을 멈춘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 그러자 다른 파도가 말하지. 아니야, 넌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다의 일부라고.